안녕하세요. 닐슨 코리아에서 소비재 사업부하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강경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자료는 코로나 발생과 더불어서 뉴노멀 시대 때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태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웨비나라는 이 형태도 실질적으로는 코로나가 가져온 현상 중에 하나일 텐데요. 국가별로 혹은 그 단체별로 코로나의 단계를 여러 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닐슨 코리아에서는 코로나와 발생과 더불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또 어떤 채널을 이용하고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6단계로 나눠서 계속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였던 2월과 3월에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았던 중국, 한국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빠르게 진화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글로벌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5단계인 Restrict Living이나 6단계인 New Normal Life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확진자들이 늘어갈 때 소위 말하는 패닉 쇼핑, 사재기 쇼핑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로 많이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축형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지라든지 아이 관련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동나서 판매할 수가 없고 구매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중국과 한국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비교적 초기에 6단계로 넘어와서 소위 말하는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6단계를 정의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6단계에서 5단계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불과 2달 전에 저희는 6단계 뉴 노멀 라이프에서 사실 다시 리스트릭트 리빙으로 가는 5단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5단계인 제한된 삶과 6단계인 뉴 노멀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일 대시보드를 보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 몇 명이 발생했다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몇 개월이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둔감해진 것도 맞습니다. 10월 9일자로 제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온 글로벌 감염자랑 사망자 현황을 보면 3,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제자로 확인해 보니까 감염자는 3,800만 명이 넘었고 이미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를 8개월 지나온 글로벌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감염자랑 사망자가 팩트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체감적인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를 물었죠. 코로나가 발생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졌다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저희는 잡 임팩트라고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 감염될지 모르고 혹은 언제 전염될지 모르고 언제 혹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없는 이 상황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로 공통이긴 하지만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위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하는 브라질, 인도 같은 브릭스 국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직업적으로 위협을 더 느끼는 소비자들을 봤더니 라탐이라고 하면은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이 포함된 국가들이고요. MEA는 미드리스트라고 해서 소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정의하기에는 보통의 성장 시장이라고 하는 국가들이죠. 그쪽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일할 데가 없는 위협은 가장 크고요. 상대적으로 지원급이 많이 풀린 유럽과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내 일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조금 재밌는 거는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건강에 대해서 모두 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아시아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 대비해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위협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모든 삶의 중심이 집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됐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는 패턴들도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코로나 전에 쇼퍼 트렌드들이 어땠는지와 채널 이용 행태를 코로나 이후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랫줄에 보시는 데이터는 코로나가 발생 전에 소비자들이 각각의 슈퍼마켓부터 온라인 채널까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고요. 윗단에 보여지는 것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초기의 2달 안에 소비자들이 이용한 채널 이용 행태입니다. 쉽게 비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집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전에 바깥에 나가서 혹은 직장에서 외부에서 해결했던 것들을 집안을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모든 채널에서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구매하는 것들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린상권이라고 하는 중소형 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하시고 초기에 마스크라든지 세니타이저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면서 근처에 있는 퍼스널 케어 매장들을 많이 이용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느끼신 것처럼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용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형 매장에 가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서 혹은 집 안에서 쇼핑하는 행태가 코로나 전후로 쇼핑을 하는 행태에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있었던 사재기와 마찬가지로 비축형 쇼핑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국가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평소에 사던 제품에서 한 30% 전후로 내가 지금 당장 필요는 없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는 저스트 인 케이스 혹은 비축형 쇼핑이 늘어났다라는 거가 보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사실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글로벌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몇 개의 차트는 글로벌 현상입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고객들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당연히 야외 활동을 줄이셨고 그다음에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했고 배달 음식을 더 자주 먹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쭤봤더니 집에서 놀고 집에서 먹고 집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들이 기존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소위 말하는 돌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가족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돌아서면 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집에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짐에도 갈 수 없고 바깥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해야 되고 집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소위 말하는 홈코노미라는 것이고요. 집안에서 많이 해결하는 인프라라든지 많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용도도 많아지고 이후에도 트래픽이라든지 사용률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집에 계시면서 아마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인테리어도 바꾸고 싶고 청소도 해야겠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인테리어 업계가 굉장히 요즘에 성장세를 타고 있고 연관해서 가전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습격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의 습격을 통해서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었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급하게 저스트 인 케이스 비축형 쇼핑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면서 나름 뉴 노멀이라는 말에 걸맞게 이 새로운 환경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죠. 그걸 크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 두 번째는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마지막은 이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죠. 나의 건강, 정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소위 그 코로나의 습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격이 이 3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일상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요. 밖에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2달의 데이터를 보면 베스용품이라든지 퍼스널 케어 용품들의 세일즈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연관 카테고리가 모두 빠진 것이 아마 그 집콕 생활이 보여준 첫 번째의 특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거의 그 밥 먹을 때만 빼거나 집에 있을 때 빼놓고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데 마스크와 함께 어느덧 느껴지는 이제 본인 스스로만 알 수 있는 냄새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구강 그 케어 제품들은 이전에도 성장 트렌드에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발생과 더불어서 마스크가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게 착용해야 되는 그 신체의 일부처럼 되면서 구강 케어 관련된 제품이 그 형태에 상관없이 전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의 성장을 채널은 온오프 상관없이 고르게 성장을 했고요.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 구강 케어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민트 캔디에 대한 그 성장들이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에 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건강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소비자들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지키고 면역을 높일 수 있는지 관련된 카테고리들의 성장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증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유기농인지, 그리고 이 제품이 나에게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연관된 제품들에 대한 소비들이 모두 다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일상에서의 위협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먹기와 놀기에 대한 것일 것 같습니다. 먹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밖은 위험해서 바깥에서 외식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배달앱에 온 방문자들을 보니까 거의 배달앱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1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방문자 수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그 외식을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배달앱을 이용하는 거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배달해서 먹거나 혹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홈쿠킹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원재료부터 구매해서 내가 다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하루에 2끼 이상, 3끼를 해 먹다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만들어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에서의 내식 자체가 굉장히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식을 핸들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금방 조리할 수 있는 반조리된 형태의 식품들도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재료들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에 보셨던 데이터랑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주변에서 계속 그로서리 쇼핑, 그러니까 소비재하고 식료품 쇼핑이 늘어난 거를 연결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식품군이 어떤 것을 떴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거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차트들이 작년 대비해서 성장한 그 카테고리들입니다. 익히 예상하시겠지만 집에서 먹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카테고리들은 전부 성장을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축형 금세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카테고리들의 성장률은 특히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성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밥을 먹고 나면 사실은 디저트를 먹어야죠. 왜냐하면 루틴을 생각해 보시면 밥 다음에는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역시 집에서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홈카페라고 하는 문화가 사실은 코로나 때 생겨졌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달고나 커피를 게을러서 만들어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400번, 1000번을 적고 달고나 커피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빅데이터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됐어서 해외 외신까지도 관심이 있을 만큼 한국에서의 독특한 홈카페 문화에 대한 하나의 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는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바깥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TV 시청 행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행태였어요. 알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를 본다거든 OTT를 본다거든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굉장히 많은 다른 엔터테인먼트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TV도 많이 보시는 행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TV뿐 아니라 게임도 많이 하시고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집안에서의 하나의 홈 엔터테인먼트의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이미 3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나 반려 문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족의 일부분이라고 많이 여기시기 때문에 반려견과 관련된 항목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반려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늘어나는 것만큼 굉장히 케어를 잘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버려지는 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코로나의 양극화가 인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반려견에 있어서도 코로나의 양극화가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코로나의 단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러 가고 싶다, 요즘에 놀러 가고 싶다라는 말씀 참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어쨌든 집에서 먹고 집에서 놀고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가슴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어느덧 찾아오는 코로나 블루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행태들도 좀 보여집니다. 코로나 블루 관련돼서는 명상을 하신다던가 혹은 엔터테인먼트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 방식일 수 있을 텐데 집안에서 다양한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읽는다든지 명상 관련된 앱을 하신다든지 홈트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심리적 방역의 한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착한 소비와 관련된 거는 조금 뒤에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훨씬 예전보다 많이 쇼핑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중에서도 온라인이 굉장히 빨리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실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쇼핑하고 이전에 쇼핑 안 하시던 분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게 되는 것처럼 온라인 마켓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제2의 도약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써보니 안 써보신 분들이 써보니 너무 편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에 가서 무거운 걸 들고 오는 것 대비해서 내가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혹은 몇 시간 안에 집 앞까지 갖다 주는 이 굉장히 편리한 패턴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진행되던 6월 시점에 조사를 해보니 오프라인 대비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 박스를 받는 기쁨과 더불어서 이 빈도가 많아지면서 모든 가정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택배와 함께 내가 필요한 제품보다도 몇 배가 더 되는 쓰레기들이 쌓여가면서 오히려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제품이 안전하게 오느냐, 가격이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쓰레기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변경된 쇼핑 생활에서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나의 소비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늘 그렇지만 쇼핑할 때는 우리는 몇 가지를 늘 얘기합니다. 싸야 하고요. 가성비가 좋아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물론 여전히 그런 것들은 아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을 선택하는 가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과 소비 가치에 대한 부분을 파악한 것 중에 가장 유의미한 것은 기존 대비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라든지 공동체의 가치가 굉장히 제품을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거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X, Y, Z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서 공히 우리가 겪은 이 어려움을 같이 어떻게 극복하면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적 공헌, 커뮤니티한 공헌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기업들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미 발전되고 있었던 방향이었었는데 코로나와 더불어 좀 더 그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상되건대 이 코로나 때 발생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중에서 당연히 홈코노비가 강화될 겁니다. 집에서 노는 법이 이제 인프라가 세팅이 되었거든요. 홈코노비가 강화가 될 거고 온라인의 편안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온라인에 유입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그리고 이분들이 경험의 베이스로 한 지속적인 쇼핑 행태의 강화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만 추구했었던 이전의 쇼핑 행태에서 나의 가치에 맞게 이왕이면 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는 가심비 쇼핑이 예상이 될 거라고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안전에 대한 증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택의 가치가 되면서 기존의 제품력에 대한 경쟁에서 제품력은 기본이 되면서 이후에 커뮤니티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우리가 점점 공동체에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소비 행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언택트 시대 유통시장의 변화와 대응 전략입니다.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와 부정을 뜻하는 언이 만나서 언택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전혀 무료로 비대면, 비접촉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언택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행위는 집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려는 홈코노미로 연결이 됩니다. 집 안에서 근무, 회의 또는 상거래 등을 해결하는 홈코노미 현상이 언택트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언택트란 단어는 코로나 이전에 태동하였습니다. 김남도 교수님이 저술한 트렌드 코리아 2018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는 상품 정보의 습득 채널의 변화,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 변화, 이러한 두 가지 변화에 의해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상품 정보 습득 채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에서의 리뷰, 트렌드, 가격 등의 정보가 풍부해지면서 과거 점원을 통해 습득하던 상품 정보가 중요성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상시 접속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20대 혹은 30대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IT 기술과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고 오프라인에서 불필요한 관계는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한 오프라인상의 불필요한 관계를 어색해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언택트 소비가 태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언택트 트렌드는 급속하게 확산됩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러한 언택트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언택트 소비에 대해 불안감이 있던 소비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언택트 소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에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고 재택근무 및 온라인 화상 강의 등이 유발되는 전국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언택트에 의해서 물리적, 실질적 접촉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러한 접촉은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갔습니다. 따라서 언택트 트렌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야기하면서 디지털화를 급속하게 진행시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택트 트렌드는 생활이나 근무 형태 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소비 시장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식, 문화, 여행 등의 서비스 품목은 감소하고 상품에 대한 소비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공연의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고 외식을 집안에서 먹는 내식으로 변환하게 되면서 외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집안에서 음식료를 먹게 되고 집안의 활동이 많이 증가하면서 집안 활동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증가시키는 생필품에 대한 소비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분기 가계지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 숙박, 오락, 문화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지출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반면에 보건용품, 음식료 등의 상품 소비는 자동차를 제외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 상품 소비로 소비가 대체되면서 상품 쪽은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주 소비 채널인 소매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와 면세점을 제외한 소매 판매액은 7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0.6%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마스크를 비롯한 보건용품은 이 코로나 시기에 당연한 증가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집안 활동에서 필요한 홈코노미 상품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용품, 가구, 음식용품 등 홈코노미와 관련된 상품들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었습니다. 최근 유통 채널에 관련해서는 언택트 및 생필품과 관련된 채널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의류, 화장품 등의 비생필품 관련 채널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언택트 관련 채널이란 접촉이 최소화되는 채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집 앞 지근거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리 점포에 관련돼서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료품, 생활용품 등 생필품 관련된 채널들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슈퍼마켓, 온라인 식료품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유통업체별 판매 증감을 살펴보자면 2020년 7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채널은 면세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해외 입국 또는 출국이 동반되는 소비가 필요한 면세점의 경우에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면세점의 경우 2020년 7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2%가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나 화장품과 같은 비생필품이 주력 상품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다중 이용시설인 백화점의 경우에는 7월 누적 기준 12.2%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면세점, 백화점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무점포 소매업 또한 슈퍼마켓 등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온라인이 주축이 되는 무점포 소매업의 강요는 19.9%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고요. 근거리에서 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5.9% 성장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특히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음식 서비스 등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음식료품이나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음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으며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배송 또는 보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에 있어서는 배송이나 물류에 있어서 냉장이나 냉동 기능이 필요하였습니다. 최근에 새벽 배송을 중심으로 이러한 신선식품의 인프라가 갖춰져 왔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음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거부감이 완화되면서 이런 음식료품이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음식료품이나 농축수산물은 30에서 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배달이 중심이 된 음식 서비스의 경우에도 최근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7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있어서 최근의 커다란 변화는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점입니다. 가장 친숙한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우 최근 이커머스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색이나 메신저에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수의 소비자 기반을 바탕으로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콘텐츠까지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서 구매 여정의 전체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확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다 보면 상품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하게 되고 이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 구매 여정의 시작과 끝이 네이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생태계 구성으로 점차 이커머스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이 지배적 사업자가 부재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러한 검색 서비스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으므로 점차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가격 경쟁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택트로 인한 소비, 유통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택트로 인해서 소비, 배송, 매장, 채널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소통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매장 또는 점원과의 고객과 소통이 감소한 만큼 온라인 소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송에 있어서도 지역 기반의 로컬 물류를 통해서 소량 즉시 배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배송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1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또한 점원과의 접촉이 불필요한 무인 점포 형태의 매장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직영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통과 관련돼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커머스의 일종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과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과거 매장이나 점원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는 오프라인 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한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도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출시하면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송에 있어서는 이 커머스가 확대되면서 배송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30분, 1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퀵커머스도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수요 확대로 이러한 소규모 근거리 매장에서 배송하는 이러한 퀵커머스가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음식 배달 물류를 통해서 플랫폼이 확대된 배달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비마트, 요마트 등의 음식 배달 관련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업체 같은 경우는 점포 인근에 도보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점원과 접촉이 불필요한 무인 기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점포는 우선 키오스크나 무인 계산대 등의 무인 점포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 또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무인 점포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인 점포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러한 무인 점포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의점이나 전문 소매점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카페, 반찬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등 비교적 단순한 상품 구성 및 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무인 점포가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는 대형 매장 형태의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 점차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아마존고 그로서리나 중국의 알리바마, 허마슈퍼 등 이러한 형태가 해외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외의 사례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아마존과 알리바마와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무인 점포 기반의 슈퍼마켓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식료품 시장에서 무인 점포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통에 있어서 점차 제조업체 중심의 직영몰, 온라인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제조업체들은 직영 온라인몰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직접 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서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자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소통과 홍보를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식품과 관련된 온라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품업계 직영 온라인몰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대상, 동원 F&B, 한국야크르트 등 국내의 식품업체들은 이런 직영몰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직영몰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키가 지난해 아마존에서 철수하고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점차 국내외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몰을 찾아오기 위해 상품 차별성이 필요하고 또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몰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는 뉴노멀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언택트는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가 종료된다면 언택트 트렌드 또한 어느 정도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언택트 트렌드가 점차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축적된 노하우 또한 인프라가 이러한 언택트 트렌드 확산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에 새로 유입된 고객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언택트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언택트가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유통, 소비, 그리고 상품 판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변화된 소비 유통 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상하는 소비 채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역 단위로 세그먼트가 구성되는 이 지역 기반 근거리 소비에 있어서 대응력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 기반 강화를 통해서 부상하는 소비 채널에 대한 대응력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이 아닌, 매장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고객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성을 통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주목도를 상승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객 관계 형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언택트는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방식을 취하든 직접적인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역량을 배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단위로 소비자가 구성이 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그리고 로컬 단위의 상품 공급, 판매 등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로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로컬 단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점원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대응이나 정보 전달, 상품 홍보 등의 고객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고객 응대 또는 후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의 고객 관계 형성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판매 업체와 고객과의 1:1 관계가 아니라 최근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고객들이 서로를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평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트렌드나 유행이 과거 대비 빠르게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상품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매스마켓을 통해 그 시장을 상품을 출시하는 것들도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보다 시장을 선점하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대중마켓이 과거 대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형성된 다음에 벤치마크한 상품으로는 이미 트렌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빠르게 선도적인 상품 기획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격 경쟁 하에서는 마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서 좀 더 수익성을 배가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응 전략을 통해서 변화된 소비나 유통 구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얌테이블의 송재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능성 맞춤형 식품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우선 HMR 환경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맞춤형 케어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HMR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HMR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1, 2인 가구는 약 70% 정도의 구성비를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약 45%, 그리고 고령화 인구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약 2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HMR 트렌드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다양한 소비 스타일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현재 트렌드와 굉장한 간편 소비를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 인구 수는 약 24%, 하지만 그들의 매출 구성비는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합리적인 가치 소비를 이루고 있는 30대와 40대의 경우는요, 인구 수는 약 38%,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건강과 기능에 대한 그런 HMR 트렌드를 상당히 많이 주도할 수 있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알뜰과 건강 소비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약 38%의 고객 수를 갖고 있고 현재 매출은 40% 이상의 구성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헤비 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케어푸드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체 HMR 규모는 약 5조에서 한 7조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케어푸드가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는 20년 기준으로 약 2조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HMR 중에서도 우리 케어푸드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케어푸드의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우선은 고령 친화 식품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환자식이라든가 또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특수 용도의 어떤 식품 등을 아우르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케어푸드인데요. 기본적으로 HMR이 간편성과 편의성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케어푸드는 특히 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고령화가 진전이 된 상태에서 케어푸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약 26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자라든가 환자, 심지어는 영유아의 계층에 이르기까지 어떤 케어가 필요한 계층들에게 어떤 푸드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국내의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일부 식품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급식 업체들 중심으로 B2B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가까운 그런 슈퍼라든가 편의점, 마트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B2C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HMR이 그럼 어떠한 유형과 형태로 만들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즉석식품이라고 하는 RTE 제품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라든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할 수 있는 RTH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 형태로 구성이 된 밀키트 형태의 RTC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HMR의 주요한 상품의 형태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 세 가지 현재 다 다양하게 발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맞춤형 케어푸드의 전망을 잠시 보면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고령화 사회가 상당히 진전을 보게 되는 2020년 기준으로 볼 때도 약 800만 명 이상의 어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보다 조금 일찍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그 케어푸드의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케어푸드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케어푸드 식단의 유형은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라든가 어떤 당분에 대한 것을 좀 회피하게 되는 저당 식단, 그리고 샐러드라든가 이런 단백질 위주의 어떤 라이트 식단,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또 영양 성분으로 갖춰야 되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에 대한 보충과 비중을 높인 그러한 건강 식단을 우리가 케어 식단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에 어떤 케어푸드의 진화를 보더라도 노인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케어푸드로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고령 인구라든가 또는 환자분들에게 기존에는 실버푸드 개념으로만 나타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중장년층까지도 이러한 케어푸드가 또한 저변이 확대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어떤 맞춤형 식품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어떤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신체 기능이라든가 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산모라든가 또는 어린이 등 이런 타겟 등까지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맞춤 기능성 HMR 사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HMR의 상품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RTC, 이건 즉석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RTH는 전자레인지라든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는 레디 투 히트 상품들을 예를 드는데요. 맞춤형 식단의 어떤 정기 배송, 즉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나 가구에 정기적으로 어떤 건강한 식단을 공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밀키트라는 어떤 서브스크립션 산업이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부 업체들이 정기적인 맞춤형 식단들을 집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그러한 서브스크립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 식단의 정기 배송 서비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정기 구독을 하게 되면 케어 식단을 고를 수가 있고 그분들에게 건강식 그리고 반찬 그리고 건강 주스 그리고 또 소스까지 모든 그 영양 성분 자체가 건강한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식단들을 집으로 택배로 발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특히나 당뇨라든가 또는 고혈압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식단 구성 사업들도 현재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들의 어떤 TPO 관점, 즉 구매 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용 상황을 고려한 이러한 그 맞춤형 식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저당 식단, 즉 당분에 대한 또 탄수화물을 상당히 좀 적게 드시는 그러한 식단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샐러드 위주의 어떤 라이트 식단, 그리고 기본적인 단백질이 우선적으로 보충이 되는 어떤 웰니스 식단,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들이 그러한 메뉴를 본인들에게 맞는 배송 방법 또는 배송 날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옵션들을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집에서 맞춤형 식단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그 케어푸드의 특징은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든가 또는 카라멜 색소라든가 또 L글루미탄산 나트륨 같은 이런 첨가물들을 거의 넣지 않는 어떤 무첨가 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채소라든가 또는 고기 가스로만 육수를 내고 맛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요. 특히 500개 이상의 어떤 식단 메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 지루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레시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RTH의 형태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RTH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드실 수 있는 상품인데요. 대표적인 게 냉동 RTH 상품입니다. 이미 시장에도 B2C 시장에 상당히 많은 냉동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는 앞으로는 이런 냉동 상품 중에서도 기능성을 좀 강화한 그러한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는 식이섬유라든가 통곡물이라든가 곤약, 그다음에 나트륨을 상당히 적게 만든 어떤 제품들인데요. 이러한 그 간편성에다가 건강에 대한 영양 밸런스를 더한 이런 냉동 HMR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보관성이라든가 저장성 그리고 편의성들을 강화했기 때문에 저칼로리라든가 또는 식이섬유, 또 곤약에 의한 어떤 저탄수화물을 원하는 이런 일반 소비자들한테까지도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냉장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유효 기간이라든가 또 폐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통 채널에서도 다소 이제 부담스러움을 가질 수 있지만, 냉동 상품 같은 경우는 유통 기한이라든가 보관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양쪽 다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품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산물에 대한 영양식이 계속 날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집에서 손질이 어렵고 기본적으로 조리가 어려워서 그동안 약간 좀 회피하던 그런 상품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산물인데요. 수산물에는 상당히 많은 영양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아직은 큰 규모가 아닙니다만은 이 수산물 HMR은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인 2020년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45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섭취하는 그 양이 2배가 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물 HMR의 확대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오프라인 전문 매장에서도 이러한 수산 HMR들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오픈을 해서 영업 중이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구이라든가 또는 조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밀키트 제품들이 다양하게 이미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수산물 HMR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가정 간편식 중에서 수산물의 HMR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육류 중심의 어떤 그런 HMR에서 지금 현재 수산물 중심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고요. 특히나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손질 불편이라든가 간편성을 보완한 이러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나 보관 저장성이 높은 상온 수산물 밀키트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안에 원물과 부재료 그리고 양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집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편리한 제품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간편성이라든가 영양 밸런스를 더한 이러한 그 냉장 또는 냉동식품들이 또 확대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소포장 형태의 상품, 그리고 여러 가지 조리법들을 다양하게 해서 영양 성분들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고열 처리,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유통 채널에서 우리가 수산물 HMR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HMR 트렌드, 그리고 건강 트렌드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 또 다른 선진국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HMR 자체가 상당한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 고급 또는 건강 또 프리미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명 호텔이라든가 식당 출신의 셰프들의 레시피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명 맛집, 레스토랑의 메뉴를 HMR로 제품화한 RMR 상품, 즉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전문화된 상품들까지도 선을 보이고 있고, 간편하게 먹지만 고품질 식사를 원하고 있는 어떤 패스트 프리미엄 어떤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나 20대라든가 30대의 젊은 고객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고품질 식사를 원하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건강 프리미엄화는 계속 진전을 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세분화된 타겟별로 시장을 공략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맞춤 소용량이라든가 소포장 상품, 그리고 요즘 집에서 혼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고품질의 안주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어서 이제는 고객들이 어떤 TPO 관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타겟별 상품들이 세분화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시니어 분들에 대한 식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HMR들이 강화되고 있어서 건강 관리라든가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 생활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타겟들에게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케어 푸드가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17년 기준으로 약 13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냉동과 냉장 그리고 RTC 이 시장 자체가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건강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HMR 상품들이 갈수록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현재는 뭐 여러 가지 HMR 시장 중에서 어떤 상품들에 대한 유형은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들은 아직 개발이 좀 미흡하지만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수요들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니어들에 대한 어떤 시간 절약이라든가 편리함, 그러면서도 어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밀키트, 즉 간편하게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가 굉장히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선한 야채 그리고 어떤 그 식재료를 집에서 본인들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과 편리함을 지향하고 있는 어떤 도시 인구에게 상당히 맞는 그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성장을 했고요. 이 역시 어떤 식단 니즈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유기농이라든가 또는 뭐 글루텐 프리라든가 또는 지중해식이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니즈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그런 상품화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밀키트 성장의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편리하고 간편한 프리미엄을 주는 HMR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간편하게 조리된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로서런트라고 하는 HMR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 레스토랑이나 가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맛을 똑같이 슈퍼마켓에서 재현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F&B가 병행되고 있고요. 스테이크라든가 뭐 스시 또는 파스타, 심지어 아시안 메뉴 이런 것들의 다양한 어떤 그로서런트 매장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한 특이 사항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이 이러한 그로서런트 매장을 이제 막 테스트하고 시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급 인류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하고 건강한 HMR을 슈퍼라든가 또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급화되는 냉동 냉장 HMR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편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식재료를 원하는 그러한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품 개발이라든가 시장 확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가까운 일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까운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빨리 도래했고 그 고령화를 통해서 HMR이라든가 간편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HMR은 일본의 경우에도 약 10조가 넘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 3조가 넘습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HMR 자체가 전체 시장에서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가 약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러한 HMR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업태별로도 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또는 슈퍼마켓 그리고 데일리 전문점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태에서 HMR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제품들의 유형화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소구용 상품 개발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맞벌이라든가 싱글족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 HMR이 일찌감치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내식과 밖에서 식사를 하는 외식 그 중간의 개념인 중식 즉 가정 간편식이라는 개념으로 HMR이 발전을 했고요. 그 유형도 즉석식품 그리고 도시락과 같은 그런 RTE 제품으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일례로 생물을 즉석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슈퍼마켓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샤브샤브라든가 또 돼지고기 숙주나물 볶음 또 뭐 돼지고기 스키야키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들도 전부 다 생고기를 쓰고요. 야채의 경우에도 냉동이 아닌 전부 생야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자레인지 조리용 FP 용기에다가 간단하게 조리를 해서 식사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냉장 상품 내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식감이라든가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HMR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는데요. 질환자들이 쉽게 자신의 건강과 어떤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뭐 찰보리 오니기리라든가 또는 뭐 2분의 1 하루 야채, 그다음에 뭐 비빔밥,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저당질 또는 저염, 그다음에 비건 샌드위치, 그리고 뭐 고단백 닭가슴살. 근데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뭐 당뇨 환자분이라든가 또는 고혈압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식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편의점에서 건강한 어떤 맞춤형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우리나라 HMR 상품과 건강 맞춤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